자, 이 지문은 논리학 지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혼자 하면 순환 논증의 오류 부분이 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정답률이 낮은 문제도 있어서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우선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들을 A라고 매길 텐데 그냥 푸푸와 파인이라고 해도 좋은데 일단은 A라고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식을 구분한다라고 했으면 그럼 구분하려면 최소한 둘 이상은 있어야 할 거 아닌가? 뭐와 뭐로 구분한가요? 여기 좋아요. 여기서 쪼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험과 무관한 것 하고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경험과 무관하다라는 건 뭐가 있냐면 수학이나 논리학이 있고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과학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닌 게 경험적이라는 말은 감각적이라는 말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라고 하는 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니까 이걸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럼 감각적이 되겠죠. 실험을 하는 것도 감각적이죠. 자, 그러면 경험과 무관한 것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경험과 상관이 없는 거. 수학이나 논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여기다 다른 말을 하나 더 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험적이란 말입니다. 선험이란 말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험은 경험이 맞아요. 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한자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먼저. 경험보다 먼저. 그럼 경험을 해보고 아는 거야? 안 해보고도 아는 거야? 따라서 선험적은 경험을 안 해보고도 아는 것이란 뜻이죠. 그런 지식이 수학이랑 논리학이 있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 생각에 수학은 선험적이에요? 경험적이에요? 수학은 해봐서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경험 안 해보고도 알아요? 여기서 경험을 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냐면 2 더하기 3은 5라고 하는 걸 어린이집에 다닐 때 뭐 교구 2개, 나무토막 2개, 나무토막 3개. 자, 이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이런 경험을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신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수학적 이론을 문제를 손으로 직접 풀어보는 경험을 말하는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는 일단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니까. 후자를 잠깐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펜을 들고 연습장에다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시, 청, 촉, 후, 미를 동원해서 경험으로 알아내는 것이냐? 사실은 아니죠. 왜 아니냐면 그것은 감각적이라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계산과 논리를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 눈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연관된 논리적 지식을 그래프든 수가 됐든 종이에 써가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우리가 청각, 촉각, 후각, 시각, 미각 이러한 종류의 경험이 아니고요. 머릿속에 있는 논리를 그냥 확인 작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경험이라고 하지 않고요. 진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리와 무관하게 만져봐야지만, 눈으로 봐야지만, 냄새를 맡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을 경험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논리적인 경험, 생각, 사고, 추론, 계산, 이건 경험의 범주에 안 들어가요. 그건 논리의 범주에 들어가요. 따라 수학은 경험과 무관할 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펜으로 써보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시청, 촉kum의 감각이고요. 수학은 논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체계를 짜고 그게 암산이다 어려우니까 확인해 보는 거지, 확인해 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뭐 여러 자릿수의 덧셈이나 뺄셈을 확인해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해도 계산이 된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은 선험적이에요, 경험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손으로 쓰면 경험적이 돼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손으로 써서 확인 작업하는 것일 뿐이죠. 그게 난도가 올라가서 지금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심지어 손으로 안 풀면 못 풀어요. 아니, 그건 난도의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차원적으로는 같죠. 논리적인 지식이니까. 그래서 수학도 선험적인 지식, 감각으로 확인하는 지식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선험적인 지식은 뭐냐면 종교가 있어요. 종교 있는 사람. 한 명? 두 명? 몇 명 있는데요. 손 내리시고. 종교 있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선험으로 할까요? 경험으로 할까요? 선험이죠. 신앙은 경험이 아니죠. 선험이죠. 그것도 선험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더 갑니다. 그중 요건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경험적인 지식이겠죠. 이거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학적 방법은 뭘 거냐? 경험적인 방법일 거예요. 얘도 경험적 방법이 되는 것이죠. 측정해보고 실험해보고 설계해보고 하는 거죠. 가설이 나옵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건 새로 등장한 말인데 이 과학적 지식이 아니고 과학적 지식의 후보예요. 지식은 아직 아니에요. 후보니까.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합니다. 자, 괄호 안의 문장을 구조화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판단하는 건 셋 중에 뭘 판단하는 거예요? 예측. B죠. 좋아요. 그럼 B는 어디에서 나와요? A로부터 나온다면서요. 그럼 B를 뭘 통해 판단해요? C라는 걸 통해 판단하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제 A, B, C를 넣어서 생각해보자. A가 뭐예요? 가설. B는? 응? 예측. 예측. C는? 관찰. 관찰 실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어디에 포함돼요? 포함되니까. 그렇죠? 그럼 넣어서 읽어봐요.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경험을 통해 판단한다.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가 구조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장,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보면 어떤 단어가 핵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써서 확인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잘하게 되면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핵심 단어에만 이거, 요거, 요거라고 밑줄 그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구조화를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이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가설로부터 예측을 경험을 통해 판단까지 하는 거죠.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가설로부터 어떤 예측이 도출되면 그 예측을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적 방법. 다시 나오죠? 과학적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자는 예측이, 이 예측말 요게 맞을 경우에 호퍼는 예측이 틀리지만 않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긴 한데요. 어쨌든 둘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측이 맞을 경우이고 어떤 사람은 예측이 틀리지만 않으면 어쨌든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합니다. 뭘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해요? 예측을 추가해요? 가설을 추가해요? 뭐라고 써있어요? 가설을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예측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예측이 맞으면 혹은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가설을 새로운 지식으로 이것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지식이 추가되는 많은 기존 지식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새롭게 하나가 추가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어려운 건 별로 없으니까. 자, 내 리모트 컨트롤러. 저기 아래 화살표 한 번만 눌러줘. 하지만 화인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해요.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화인 얘기를 들어봅시다. 화인은 이 사람은 B라고 할 거예요. 가설만 가지고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자, 여기 이런 말이 보입니다. 이 보조사 가설만 가지고서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있어요. 다른 그렇지 똑똑하네. 가설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있어야지 라는 뜻이죠. 봅시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 메탈의 M이겠죠. 어떤 메탈이 발견됐는데 이건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여기까지가 가설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왜 없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시고 이 화인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예측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다 찾아봐요. 기존의 지식 그리고 조건 이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여기를 끊어서 이것과 이것을 뽑아낸다 혹은 잘라낸다. 이게 독서를 똑바로 하냐 못하냐의 기준이 됩니다. 그냥 쭉 읽으며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말과 이 말이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되는구나. 이걸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 글을 쓴 사람 친절하게도 얘기를 더 해주니 한 번 더 말해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 지식,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도출된다. 그러면 자 이제 쓰면 되겠죠? 여기는 가설이었지만 이 두 번째 학자는 가설만으로 안 되고 가설 더하기 기존 지식 더하기 조건 이게 모두 합쳐서 예측을 도출한다는 겁니다. 그 뭐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아주 큰 분기점이 생겨요. 이렇게 설정하잖아?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측이 틀렸어.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이 경우에는 가설이 틀린 거죠. 예측이 틀렸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알 수 없다. 예인지 아니면 이 두 개인지 아니면 이렇게 두 개인지 아니면 이렇게 두 개인지 아니면 그냥 다 틀렸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봅시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콰이는 가설뿐 아니라 기존 지식들과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학설의 이름은 총체주의. 자, 질문. 이거를 모두 합친 이 전체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이제 이거의 이름이 생겼죠. 이거 이름은 전체 지식입니다. 따라서 이쪽에서는 예측이 틀리면 이 가설만 틀리고 이 가설을 점검해보면 되지만 생각해보세요. 얘가 틀렸어. 그럼 얘는 어디서 왔겠어? 이 전체에서 왔겠죠. 근데 이쪽은 이 위로 안 올라가고 얘는 맞으니까 당연히 맞으니까 얘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예측은 처음부터 이걸 싹 다 합친 전체 지식에서 온 거니까
이 예측이 틀리면 얘만 맞나 틀린다를 점검할 게 아니라 이거를 싸그리다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화인이 말하는 포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쪽은 얘가 틀리면 얘만, 얘가 틀리면 이거 전체. 그러면 이쪽이 왜 얘랑 다르냐면 이쪽은 이미 이거 전체에 틀린 게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건 다 맞고 요거만 틀렸으니까 이거 점검해봐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쪽은 어때요? 얘가 틀리면 야, 싹 다 점검해. 어딘가 틀린 데가 있어. 다 확인해봐야 돼. 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냐고 본다면 이쪽일 수 있겠죠. 기존 지식 중에서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쪽은 이거는 무조건 맞으니까 얘만 점검해봐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두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저 친구 누구니? 이름이? 아저씨 이봐요. 자네 저번 수업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는 아닌 거잖아. 포기하지 마시고. 네. 아래 화살표 하나 더 주세요. 자, 포퍼는 이게 A 학자였죠. 이들은 수학이나 논리학, 이게 선언적인 지식이었어요. 경험과 무관하게를 우리가 선언이라고 했죠. 이거를 다시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 붙이기를 분석 명제. 그 다음에 과학처럼 경험을 통해니까 이거는 경험적 지식이죠. 경험적 지식의 이름은 종합명제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서로 다른 요리로 구분했다.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구분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콰이의 목적인 거예요. 총체주의는 자기의 생각이 총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쪽이 말하는 구분을 부정해버린 거죠. 그건 아니다. 왜냐면 콰이인 생각에는 지식이 어떻기 때문일까요? 아직 안 써 있으니까 더 봅시다. 자, 다시 이게 A예요. A의 구분에 따르면 동어 반복 명제와 동어 반복 명제를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 즉 이거죠. 이걸 1이라고 하고 이걸 2라고 할게요. 2가 분석 명제의 까닭은 그것이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 왜 환원이 가능하냐? 그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왜 그게 동의적 표현이냐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그냥 쭉 읽었어요. 이제부터 이 글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이자 우리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칠판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순환논증이라의 오류라는 걸 해볼 거예요. 요거는 이 지문뿐 아니라 어디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 오류니까 잘 들어봐요. 유신이 네. 집 근처에 큰 건물 뭐 있어? 큰 건물이요? 없는데. 없어? 산은 있어? 네. 무슨 산? 뒷산. 뒷산. 부럽다. 이름이 너무 훌륭하다. 뒷산. 자, 유신이에게 너 집이 어디야? 라고 물어봤더니 뒷산 앞에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뒷산은 어디 있는데? 그럼 유신이가 뭐라고 할 거야? 뒤에 있습니다. 우리 집 뒤에 있지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서로 이제 갈등을 표출할 텐데 우리 둘이서. 근데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말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게 상대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이 이거예요. 다시 말해봅시다. 여자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본인 생각. 여자 연예인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야, 특이하네. 여자 연예인 중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예진? 곧 결혼하겠죠. 드라마 찍을 때부터 말이지. 자, 어쨌든 손예진은 예쁘다
라는 명제는 명제입니다. 주장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손예진이 왜 예쁜데? 근거를 대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근거를 댈까요? 보통 대부분은 예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순환 논증의 오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환 논증이란 주장을 이걸 순환 논증이라고 해요. 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주장을 또 하고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근거는 주장이면 안 되잖아요. 주장을 말하고 너 근거 대봐.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야지.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러면 설득이 안 되잖아. 집이 어디야? 뒷산 앞에 있습니다. 그럼 뒷산은 어디 있어? 그러면 뒷산에 어디냐는 주소를 대든가 소재지를 대든가 다른 근거를 대야지. 우리 집 뒤에 있겠죠.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손예진이 예쁘다. 주장이죠. 왜 예쁜데? 그러면 얼굴에 비율이 좋다든가 눈이 크다든가 피부가 좋다든가 뭐 눈이 동그랗게 생겼다든가 이런 걸 대야지 예쁘니까요 라고 말하면 주장을 한 번 더 말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순환 논증이란 주장의 근거 이퀄 도로 주장. 알겠죠? 근거가 곧 주장 그 자체인 걸 순환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자. 보세요. 먼저 A가 주장을 펼칩니다. A의 주장. 세상에는 분석명제라는 게 있다. 가 존재한다.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화인이 물어봅니다. 분석명제? 그게 뭔데? 그거는 경험과 무관하게 늘 언제나 항상 언제나 쓸게요. 언제나 참 2 더하기 3은 5 경험과 무관하게 참 이렇게요. 선언적인 지식이죠. 자, 이게 주장이야. 그래서 화인이 묻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걸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그래서 예를 든 거야. 포퍼가 예를 들기를 뭐라고 들었냐면 A는 A이다. 이게 총각은 총각이다죠. 같은 말을 또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늘 참이에요. 거짓일 수 있어요. 그건 무조건 참이죠. 그래서 이걸 여기 써있듯이 동어 반복이라고 부른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반복하면 지식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교탁은 교탁이다, 칠판은 칠판이다, 분필은 분필이다, 고대형은 고대형이다.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새롭게 생성된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A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이다. 총각은 성인 더하기 미혼 더하기 남성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A 이퀄 이렇게 새로운 지식이 생겨났잖아요. 그럼 얘는 수학으로 말하면 A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냐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같은 기호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동어 반복으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라고 할 거예요. 환원 가능.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다시 콰인이 물어본 거야. 아니 이건 인정. 이건 알겠는데 이게 왜 분석명제야? 이게 왜 늘 참이야? 언제나 참이야? 라고 물어봤어. 이게 왜 언제나 참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화인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 왜 언제나 참이야? 라고 했더니 그거는 이 둘이 얘랑 얘가 동의적 표현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포퍼가 답을 합니다. 얘랑 뜻이 같다고. 그러니까 환원이 되지. 이걸 여기다 치환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런데 얘랑 왜 동의적 표현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왜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이라면 네 말이 맞는데 왜 같은 뜻이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기 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왜 같은 뜻이야? 라고 했더니 그게 대체하더라도 서로 대체하더라도 참 또는 혹은 거짓이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아 라고 하는 거야. 즉 얘랑 얘는 이거를 여기로 보내고 이걸 여기로 보내도 참이면 계속 참이고 거짓이면 계속 거짓이니까 이 둘은 서로 같은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런데 그게 항상 그래? 왜냐면 이렇게 했으니까 언제나 바꿀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언제나 바꿀 수 있느냐? 다음 화살표 주세요. 언제나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이 의미가 같다. 즉 동의적인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 이 말을 줄이면 필연성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의적 표현은 다시 필연성이란 말에 의존합니다. 그럼 필연성이란 말은 지금 한 얘기예요. 언제나 반드시 바꿔도 되느냐? 바꿀 수 있어. 언제나 반드시 참이야. 언제나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말이 필연성이야. 근데 잠깐만. 필연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언제나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언제나 참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한 바퀴 돌아서 돌아왔어요. 이걸 순환론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거 이퀄? 이 뜻이거든요. 그럼 한 말을 또 했잖아. 주장을 도로 반복한 것 뿐이죠. 한 바퀴 돌아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순환론증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처음에 얘기는 이거예요. 분석명제가 존재한다는 거야. 아 그래? 그게 뭔데? 분석명제란 경험과 필요 없이 언제나 참인 명제야. 진짜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 두 개가 언제나 참인 것들의 예를 든 거야. 그래? 얘네 둘이 왜 언제나 참이야? 이거는 동어 반복이니까 너 언제나 참이잖아. 그래 그건 인정. 이거는 얘랑 그러니까 이 아래 거를 위에로 환원할 수 있어.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치환하면 되니까. 근데 얘랑 왜 같아? 왜 치환이 가능해? 아 그건 얘랑 동의적 표현이거든. 그게 뭔데? 아 동의적 표현이란 서로 대체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뜻이라는 말이야. 그래? 근데 그게 언제나 동의적 표현이야? 언제나 바꿀 수 있어? 그럼 언제나 바꿀 수 있지. 야, 근데 네가 처음 한 말이 그거잖아. 언제나 참이라고. 그럼 네가 한 말을 또 한 거잖아. 순환론증이네. 이 말은 틀려. 이게 콰인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가 말싸움하다가 제 말이 틀린 것을 논박하고 싶다면 순환론증, 다시 말해 너는 네가 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다른 근거를 대고 있지 못해 라고 하면 그 사람 주장이 틀렸음과 함께 주목도 받을 수 있겠어요. 싸다구를 받거나. 그러나 어쨌든 순환론증은 이런 거예요. 주장의 근거가 결국 주장인 거를 가리켜 순환론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필연성 개념이 다시 여기 분석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한 바퀴 도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결론, 분석명제가 존재한다? 그거는 땡, 틀렸습니다. 그런 건 없어 라는 결론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 애초에 포퍼가 말하기를 명제는 세상에 존재한 지식은 경험적인 종합명제와 선험적인 분석명제가 있다 했는데 이제 분석명제가 없어졌으니 무슨 명제만 남았어요? 종합명제는 경험적이야, 선험적이야?
경험적. 오로지 경험적 지식만 남아버렸어. 세상에는 경험적 지식밖에 없다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아래 어설표 주세요. 자, 콰이는 이제부터 이어진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어렵게 도전해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콰이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B가 주장하는 바죠. B에 따르면 구분한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합니다. 질문. 두 지식의 차이점을 말해봐요. 중심부와 주변부인데 지식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오케이. 이건 가능하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고 써있어. 근데 콰이는 모든 지식이 경험적이라고는 했어요. 남은 지식이 경험적인 것밖에 없어. 선험적인 건 없으니까 경험만 남았어. 근데 하나는 경험과 직접 충돌해. 나머지 하나는 이제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아. 그 말은 경험이랑 충돌할 일이 아예 없다는 뜻이다. OX. 그렇죠. 저 말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직접 충돌 안 하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알아들어야 돼? 그렇지. 간접 충돌로 이해돼요. 이렇게 경험과 충돌하지 아예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야. 콰인에게 선험적인 지식은 없어요. 경험적 지식만 있어. 따라서 모든 지식은 경험과 충돌해야 돼. 하지만 이런 애가 있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말은 간접적으로나마 충돌한다 라고 해야죠. 그러면 직접 충돌하여 이렇게 참거짓이 쉽게 바뀌는 지식이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마찬가지. 여러분,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말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라는 거지 절대 안 바뀔 만큼 견고하다는 건 아니잖아.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는 없다라고 써있네요. 경계가 명확히 나눠지진 않아요. 콰이는 중심부와 주변부를 다른 종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동일한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둘 다. 수학이나 논리학은 중심부에 있고 따라서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하지는 않아. 그럼 수학이나 논리학은 경험적 지식이에요? 선험적 지식이에요? 여기 따르자면 경험적 지식인데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나 경험적이다 선험적이다? 경험적이긴 하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래도 혹시 이해 안 될까봐 A학자가 말하기를 지식에는 선험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적인 지식이 있다. 근데 B학자가 무엇을 부정한 거예요? 이거를 부정해버렸죠? 모든 지식은 경험적이다. 해놓고 다시 이거를 뭐랑 뭐로 쪼갰어? 중심부 지식하고 주변부 지식. 그러면 지식의 전체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주변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주변부, 중심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어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 고개를 젓는 사람이 많네. 아니에요. 왜 선을 그어서 구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고. 그렇지,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지식이 이 정도가 중심부에 있고 주변부에 있는 거죠. 경계는 나누지. 왜 경계가 나눠지지 않느냐? 마지막에 써있잖아요. 다른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 아니란 말은 뭔 말이야? 같은 종류란 얘기지. 얘랑 얘랑. 다만 얘가
얘보다 상대적으로 뭐하다? 견고하다. 정답. 따라서 주변부는 경험과 직접적으로 꽝 하고 여기서 충돌이 이루어지고, 얘는 직접 충돌해 안 해? 안 하고 뭐만 하냐면 간접 충돌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직접 충돌이 뭐겠어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해봤더니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았어. 경험해봤더니 여기서 거짓말이 발견된 거야. 그건 주변부고, 여기는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 충돌이 너무 치명적이야. 그래서 얘가 영향을 미쳐서 여기까지 오면 중심부 지식은 변화가 가능할까요? 변화가 안 될까요? 자, 가능한지 아닌지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다음 페이지 주세요. 다음 화면.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거짓입니다.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할까 고민이 됩니다. 주변부를 수정하면 전체 변화가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를 수정하면 말이죠. 이 부분을 수정하면 전체 변화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할까요? 그러나 중심부를 수정하게 되면, 여기를 수정하게 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으므로 전체 지식이 크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만 고치면 되지만 여기를 고치게 되면 이런데 여기를 전부 수정해야 하겠죠. 그러니 변화가 너무 커진다. 그래도 필요하면 해야죠. 영원히 안 할 수는 없죠. 옛날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하면 당연하다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죠. 중심부 지식이 수정된 거예요. 수학이나 논리학도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주변부를 수정합니다. 그러나 중심부를 수정하기도 해요. 질문! 중심부를 수정하는 조건 어떤 경우에? 아, 그렇죠.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지. 잘 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 그게 왜 안 나오겠어요?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야 콰이는 중심부도 주변부도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질문. 여기 더 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추리해 보건데, 더 이상이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개별적 지식이 단순 누적되는 게 이전에 이렇게 말했었다. 근데 콰인이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OX.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말 썼겠죠. 그럼 이 말은 누가 했겠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콰인은 아니야. 즉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는 지식이란 이렇게 쌓여 점점 이렇게 쌓여가는 거라고 말했던 거야. 근데 포퍼는 콰인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꽝 하고 이 안에서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쌓이기만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요 안에서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좋아요. 이제 거의 문제를 풀러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주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읽을 게 있는데 딴 게 아니고 여기 실용적 필요라는 말이 보이죠? 한 번 더 나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실용적 필요로 인해서 새로운 가설을 수용해서 기존 지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 언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실용적 필요만 있으면. 오케이.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 이 비판은 총체주의를 다시 또 콰인이 포퍼를 깠듯이 이제 누군가 콰인을 까는 거예요. 야, 너라고 해서 다 맞냐?
너도 틀린 게 있겠지? 그럼 콰이는 뭐가 틀렸냐면 이런 지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식. 대표적으로 이거 A인데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 이건 의심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건 분필이야. 이게 분필이라면 동시에 분필이 아닐 수는 있어 없어? 없겠죠. 의심이 안 되잖아. 그럼 그런 지식은 분석명제, 즉 선험적인 지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지식이 경험적이라고? 에이, 아니지. 선험적인 지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비판을 콰인에게 하면 콰인은 답을 해야죠. 이제부터 콰인은 모든 게 경험적이라고 했지만 아니 선험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한두 개쯤은.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선험적인 거, 경험과 무관한 거. 그거 인정해. 그럼 콰인이 이제 고민을 해야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 이 사람들이 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콰인의 답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어쨌든 세상에 선험적인 지식이라는 게 있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가능세계 지문 혹은 다른 지문에서 봤듯이 예를 들어 만약 Q이면 Q이다. 이런 거는 선험적이죠. 무조건 참이죠. 이게 만약 분필이면 분필인 거죠. 이게 만약 김치면 김치이다. 쌤, 뭐 거짓말이지? 아니지. 만약 김치 라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김치겠죠. 가정을 했으니까. 이런 건 선험적인 지식인데 콰이는 딱히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5분 남았네요. 녹화 되고 있나요? 네. 자, 다음 화면 주세요. 기억과 니은이 모두 아니요 라고 답변할 질문. 기억은 누구예요? 포포. 니은은 누구예요? 과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다 해볼 겁니다. 먼저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 누적되는가? 포퍼는 예라고 해주는 콰이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했어요. 다음 2번 경험을 통하지 않고, 다시 말해 선험적으로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일단 콰이는 아니요라고 했겠지만 포퍼는 뭐라고 했을까? 아니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포퍼도 가설을 시험할 때만큼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선험적인 지식이 있다고 한 건 포퍼지만 가설을 시험할 때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건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경험과 무관하게 참인 것. 이게 선험적인 지식이죠? 포퍼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선험적인 지식 있죠. 콰이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측은 가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가? 당연하지. 하지만 콰이는 가설 더하기 기존 지식 더하기 조건 3개 있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아니요. 수학과 과학은 종류가 다른가? 수학은 선험적, 과학은 경험적. 그게 콰인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포퍼의 생각이고 콰인은 둘 다 뭐하다? 경험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옳은 걸 고르라.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자,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이거는 그냥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의견을 살짝 바꿔서 선지를 만든 겁니다. 앞뒤가 바뀌어 있으니까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2번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이거가 분석명제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들도 포퍼와 같은 편이었죠. 그러면 분석명제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요? 선험적으로 알아요? 선험적. 근데 여기 한 명 한 명 조사해 본다는 건 경험이야, 선험이야? 경험이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왜 조사해 봐요? 분석명제인데. 분석이면 조사하면 안 돼요. 분석은 경험하지 않고 아는 거예요. 조사하면 안 돼요. 3번 콰이는 관찰과 실험 의존한 지식이랑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랑 근본적으로 달라요? 같아요? 콰인 입장에서 두 지식은 이게 경험적이야, 선험적이야? 경험적. 이건 경험적, 선험적이야. 의존하지 않으니까 선험이죠. 그럼 근본적으로 같아야죠. 왜 다릅니까? 모든 지식은 경험적입니다.
화인에 따르면. 다음 화면 주세요. 뭐야? 4번. 이게 아까 얘기했던 순환논증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분석문제가 무엇인가는 동의적 표현. 동의적 표현은 다시 필연성 개념. 필연성은 다시 분석명제에 의존하니까 순환논증 아니냐. 이 선지는 길게 설명할 거 없는 게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순환논증을 그대로 선지로 옮겨놓은 거죠. 5번 콰이는 어떤 명제에 의미가 될 뿐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에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가 아니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아까는 순환논증으로 증명해서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봐야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보지 않고 여기까지 써야지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간단히만 언급하고 끝낼게요. 잘못된 걸 고르라는 얘기죠? 그러면 A가 뭐고 A, B, C가 뭔지 말해봐. A는 뭐예요? 가설. B는 예측. C는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겠네요. C의 전체 지식이 있어. 그 안에 A 가설, B 조건이랑 기존 지식이 있고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B 예측이 나왔어. 그럼 콰이는 예측이 틀리면은 무얼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뭘 시험해 봐야 돼? 뭘 확인해 봐야 돼? 이걸 싹 다 확인해 보라는 얘기였죠. 그래야만 한다는 얘기였잖아요. 자,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5번에서 B가 거짓. B가 뭐냐면 예측이 거짓이야. 그러면 C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게 거짓이라면 이거 전체를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이에요? 있다 쪽이죠. 따라서 C를 수정하면 이 가설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실용적 필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여기까지 됐죠? 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네.